국제재물원 제 5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볼 때는 제 7장 선물거래와 통화 선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선물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선물거래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물거래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그 차이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증거금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어떠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물 거래는 만기가 되면 현물 가격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콘텐츠입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통화 선물과 통화 선도 그리고 통화 선물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선물은 영어로 퓨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선물은 선물한 거래와 같이 일정 통화를 미래 일정 시점에서 사전에 정한 그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그러한 금융거래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선물은 현물한 포지션과는 그러한 대칭되는 그러한 선물한 포지션을 보유한 것으로서 수출업자나 수유업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즉 해치하고자 하는 것에 동기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 선물은 최근 들어서 금융 선물 거래의 한 일종으로서 환 리스크 해칭이나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자나 매도자가 일정 통화를 장래의 특정 시점에서 당초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한 그러한 계약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퓨처스 통화 선물은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되겠죠. 매수자, 매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그 거래가 이행된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주로 은행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형태인 이 선물한 계약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한 계약인 경우 주로 은행과 고객 간의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은행은 창구를 통해서 그리고 계약건별로 거래 조건이 결정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 선물은 주로 거래소에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품, 인도기일, 거래 단위, 매매 조건,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표준화 시켰겠죠. 또한 결제 대금의 원활한 그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당일날 청산하게 되는, 즉 정산하게 되는 그러한 반대 매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한 사람이나 매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당일날 시장이 끝나기 직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통화 선물은 1972년 미국의 시카고 IMM에서 독일의 마르크와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통화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7개국 통화를 위주로 해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화 선물은 런던 국제금융 선물거래소와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 그리고 일본의 동경국제선물거래소 등에서 통화 선물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지난 1999년 4월부터 지금 한국거래소죠. 당시 명칭은 한국선물거래소였습니다. 코리아 퓨처스 익스체인지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최초로 이 달러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통화 선물은 금융 선물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 통화 선도 거래인 그러한 선물원 거래가 매우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그러한 작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통화 선물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투자자 또는 수출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대표적인 그 거래소는 CM입니다. 시카고 머천타이틀 익스체인지죠. 예. 거기서 이제 국제 통화 시장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마켓에서 처음 거래가 됐고 제1시장인 경우에 IMM의 제1시장은 주로 영국의 파운드, 유로, 일본엔 그리고 호주 달러 이러한 4개 통화가 제1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나라 그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통화 선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통화 선물은 주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래가 활발한 미국 달러 선물, 그 다음에 엔 선물, 그 다음에 유로 선물, 그 다음에 위안 선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미국 달러 선물과 유로 선물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러한 각 달러에 대한 계약 명세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서치해서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달러 선물에 대한 계약 명세와 유로 선물에 대한 계약 명세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좀 더 알고 싶을 경우에 즉 위안화 선물이랑 엔화의 선물에 대한 계약 명세도 알고 싶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파생상품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약 명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미국 달러 선물과 유로 선물에 대해서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달러 선물 계약 명세서의 거래 대상입니다. 당연히 거래 대상은 미 달러가 되겠죠. 예, 거래 단위는 만불입니다. 그리고 결제월은 분기월 중 12개와 또 그 밖에 8개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결제월은 총 20개입니다. 1년 이내에 매월 그리고 1년 동안 매 분기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의 표시는 US 1달러당 원화입니다. 그리고 최소 가격 변동폭은 0.1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은 1,000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US 달러 10,000 곱하기 10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달러 선물 계약 명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간은 9시부터 15시 45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근데 선물 거래는
현물보다는 15분 정도 더 거래 시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 45분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거래일에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로서 장 마감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종 거래일입니다.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최종 결제일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기산해서 3일째 되는 그러한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인수도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해서 상하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선물 계약도 단일 가격 경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주로 개장할 때 8시부터 9시, 그 다음에 거래 종료할 때 15시 35분부터 15시 45분 동안, 그리고 최종 거래일 거래 종료신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각각 단일 거래에 의한 경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그 통화선물 상품 중에서 유로화 선물 계약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상은 당연히 유로화 되겠죠. 예, 거래 단위는 뭐 유로 만원, 만불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제월은 분기월 중 4개와 그 밖의 월 중 4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 결제월은 1년 이내에 8개 결제월이 되겠습니다. 가격 표시는 EU 유로당 원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가격 변동폭은 0.1원입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은 1,000원이 되겠죠? EU 유로와 10,000달러 곱하기 0.1원이니까 곱하면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로화 선물 계약 명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간은 9시부터 3시 45분까지입니다. 원달러 선물 계약과 똑같죠. 그리고 최종 거래일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최종 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에 순차적으로 앞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일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기산해서 3일째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2일이 되겠죠. 그리고 결제 방법은 인수도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5.25%가 되겠습니다. 자, 단일 가격 경쟁 거래는 원달러 선물과 마찬가지로 개장 시에, 즉 8시부터 9시 사이, 그 다음에 거래 종료신 15시 35분부터 45분 사이, 그리고 최종 거래일 거래 종료신 11시 20분부터 11시 10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통화 선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통화 선도는 선물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ward 이렇게 부르고 있죠. 통화 선물인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통화 선도인 선물환은 주로 은행 창구에서 거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은행 창구라는 게 국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 또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선도인 선물환은 은행 간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또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매입 매도의 차이가 축소되고, 또한 가격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매우 활발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 선물 시장인 경우에는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금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 선도 선물하는 그러한 증거금 관리의 필요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 선물보다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통화 선물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을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자율 평가설에 의해서 다음의 식이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RF는 외국의 이자율이고 R은 국내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T는 만기까지 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F는 통화 선물의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F는 외국 통화 한 단위당 국내 통화의 그 표시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에 의하면 1 플러스 RF의 그 T는 S분의 F 곱하기 1 플러스 RF의 T 기간까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자 평가율을 설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공식을 가지고 F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 선물의 가격을 다시 표시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산출된 그러한 식 있죠? 그러한 식에서 통화 선물의 가격인 F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S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RF의 만기까지 기간인 T로 제곱을 해주면 되고, 이 식을 1 플러스 RRT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통화 선물의 가격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을 다시 표시하면 S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RF 마이너스 RR 가로 닫고 만기까지의 시간인 T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식에 대한 기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S는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국내 통화 표시 가격이 되고, F는 통화에 대한 그 미래 가격이죠. 퓨처스 프라이스. 그래서 선물 가격이 되고, RR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국의 이자율. 그리고 RF는 국내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 있죠. 타임. 이거는 만기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외국의 그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 즉, 이런 경우에는 F가 S보다 큰 상태, 즉, 통화 선물의 가격이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국내 통화 표시가격보다 이렇게 큰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식에 의해서 F가 S보다 큰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이 F 값도 이렇게 커지는, 즉 프리미엄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이자율이 외국의 이자율보다 이렇게 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국내 통화 표시 가격이 통화 선물 가격보다 그러한 큰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에 대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디스카운트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이 RF보다 큰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F의 값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선물의 그 가격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통화 선물의 가격과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국내 통화 표시 가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각각 국내와 국외의 이자율만 안다면 우리는 선물의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공식이 좀 낯설었나요? 어차피 이제 통화 선물의 가격은 주로 외국의
외국과 국내 이자율 차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또 이자율뿐만 아니고 각 나라의 그 통화에 대한 그러한 현선물 그러한 가격에 의해서 이 통화 선물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통화 선물과 통화 선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울러서 그 통화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 식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즉, 본 2차 시의 강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통화 선물이나, 통화 선도나, 즉, 이용하는 이유는, 물론 투기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이 수출대금이나 무역대금에 대한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차가 필요하죠. 타임.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당연히 환율이 변하는 그러한 위험성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역 거래를 통해서 100억 달러에 내가 수출대금을 3개월 뒤에 받는다 생각을 하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120원이다. 그러면 미래 3개월 뒤에 1120원인 경우에는 특별한 위험은 없죠. 하지만은 환율이라는 거는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크게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무역 대금이 결정됐던 1120원보다 크게 환율이 올라서 결제가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이익을 통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당초에 계약된 그러한 1120원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11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수출대금에 대한 그만큼 미래 받을 때 손실이 난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가격 변동에 대한 그러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출대금을 받는 사람이나 수입대금을 주는 그러한 업자인 경우에 미래에 특정한 시점에 현재로 정한 가격 있죠? 아까 얘기했던 1120원에 3개월 뒤에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선물 거래와 통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화 선물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면으로 아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은행을 통한 선물환 포워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는 각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통화 선물을 통한 그러한 국제적인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통화 선물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품 중에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한 거는 사실은 선물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화 선물인 경우에는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증거금도 납부해야 되고, 또 일일 증거금을 계속 관리를 해야만이 마진콜이라는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증거금 관리와 납부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선물 환인 포워드보다는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통화 선물보다는 은행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환 포워드를 통해서 주로 많은 거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2차 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아쉬웠던 그러한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대다수 많이 언급되고 기술되었던 내용은 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됐던,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이 됐던, 중요한 거는 환에 대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없애고 해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니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선물 거래나 아니면 옵션 거래, 수합 거래와 같은 다양한
그러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5주차 강의자로 두 번째 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